1980년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새로운 건설 붐을 일으키며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던 론 루딘. 그는 빠르게 건설 업계에서 성장하며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삶을 살 것 같던 그가 사라진 것은 1994년 12월 18일. 한 달이 지난 1995년 1월 21일에 그는 다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채 말이죠. 사업은 성공했지만 결혼에는 여러 번 실패했던 론. 우울증을 앓았던 세 번째 부인이 집에서 자살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 그의 결혼 생활은 좋지 않게 끝을 맺었습니다. 1987년에 론은 교회에서 만난 마가렛과 다섯 번째 결혼을 했는데 당시 그는 네 번째 아내와 이혼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가렛과의 결혼 생활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렛의 말에 따르면 론은 어느 순간부터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론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토지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스트레스로 인해 그러한 거라 넘어갔지만 갈수록 그의 폭력성은 짙어져 갔습니다. 마가렛이 론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94년 12월 18일. 그날 론은 자신이 소유한 쇼핑몰에 마가렛이 새로 골동품 가게를 열었기에 축하를 위해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아내를 축하하던 론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고 마가렛 역시 새로 열어 분주했던 가게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 2시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마가렛은 남편의 차가 보이지 않고 보안 경보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집안은 별 이상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마가렛. 론이 사업 때문에 가끔 외박하는 날도 있었기에 그녀는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던 것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자 마가렛은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신고가 접수됐기에 조사는 이틀 뒤에나 시작됐습니다. 론의 지인들을 비롯해 직장 동료와도 이야기를 나눴던 경찰은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인물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론의 실종에 관련이 있을 거라 의심했던 인물은 아내 마가렛이었죠. 한 지인은 론과 자주 마가렛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가 관여돼 있을 거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당시 론은 마가렛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렛은 이에 대해 론이 경쟁업체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른다며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는 등 편집증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본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마가렛의 주장이었습니다. 론이 사라지고 4일 뒤, 그의 차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클럽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는 흙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평소 차를 아끼던 그가 이렇게 놔뒀을 리 없다는 지인들의 증언에 경찰은 차를 움직였던 이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차를 몰던 론이나 마가렛의 지문조차 나오지 않았죠. 론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25,000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별다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1995년 1월 21일, 라스베이거스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강에서 성인 남성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론의 이름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팔찌가 그의 신원을 알려주었고 DNA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두개골에 남아있는 4개의 총알 자국, 인근에서 발견된 불에 탄 낡은 트렁크 가방. 범인은 그를 살해한 뒤 트렁크 가방에 넣고 옮겨 이곳에 유기하고 달아난 듯 보였습니다. 트렁크 가방이 골동품 상점에서 파는 오래된 물건이었기에 마가렛을 의심하며 그녀의 가게를 조사했던 경찰. 그녀의 가게 재고 목록에는 동일한 트렁크 가방이 하나 들어왔던 기록은 있었지만 가게 어디에도 트렁크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트렁크 가방이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론의 유해가 발견된 지 이틀 뒤에 경찰은 로바토라는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론이 실종됐을 때 마가렛의 집을 개조하기 위해 고용됐는데 당시 침실과 욕실에서 핏자국을 보았다고 주장했죠. 마가렛은 로바토를 고용한 것은 맞지만 집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그가 보았다는 핏자국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로바토가 핏자국을 보았다고 말한 시기였습니다. 론이 실종되고 지인들이 마가렛을 의심했을 당시 경찰은 그녀의 동의를 얻어 집안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었죠. 그 뒤로 고용된 로바토가 집안을 살펴보던 중 침실과 욕실에서 핏자국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 당시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면 이건 또 이거대로 경찰이 욕을 먹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마가렛의 집을 조사했고 침실에서 지어진 핏자국과 바닥에서 제거된 론의 정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가렛이 침실에서 론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로바토는 론의 재산관리인이 올렸던 2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언론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라 부르며 여러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남편을 살해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그녀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1996년 7월 21일 론의 시신이 발견됐던 강과 이어진 미드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된 소음기가 달린 총. 확인 결과 론의 몸에 남은 탄흔과 일치했습니다. 그 총이 1988년에 론이 분실 신고를 했던 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마가렛이 총을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총이 발견되고 9개월 뒤인 1997년 4월 18일에 그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곧바로 그녀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가렛은 한 달 전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자 결국 그녀는 FBI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것에 대해 마가렛은 자신을 범인으로 보는 언론에 지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정처 없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며 2년 6개월간 도주 생활을 하던 그녀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발송하다 덜미가 잡혀 체포됐습니다. 2001년 3월 2일에 열린 재판. 마가렛의 변호사는 론이 불법적인 사업을 하다 살해당한 것이고 심신이 지친 그녀는 그저 여행을 다녀온 것이라 변호했습니다. 검사는 그녀가 남편과 이혼 문제가 있었는데 재산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살해했고 범행 흉기가 발견돼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려워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주 때문에 재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2001년 5월 2일에 유죄를 판결받았고 그해 8월 31일에 20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월 10일에 출소한 마가렛은 남편의 살인과 나를 결부시키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며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말처럼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정황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죠. 미국은 배심원단 재판이 많기에 정확한 직접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이뤄지기도 하고 그중 실제로 무죄인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지는 그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진실이든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